저는 정가혜입니다. 26해 동안 봉인해둔 테이프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한 아이를 구한 목소리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지시가 함께 들어있죠. 그리고 오늘 그 테이프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구한 아이가 지금 제 딸의 약혼자가 되었거든요. 2025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작은 소극장이었습니다. 공개방송 리허설을 앞두고 있던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DAT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죠.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9-12-18, 2346, 2- 채널 백업. 디렉터님, 음향 체크 한 번만 더 할게요. 기술팀 직원이 무대 위 마이크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길은 들린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라디오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 입버릇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길이 들린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객석에서는 제 딸 하은이와 약혼자 서진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서진은 소방홍보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키도 크고 듬직해서 하은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진을 볼 때마다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의 등을 볼 때 더 그랬어요. 여름에 반팔을 입었을 때 보였던 가는 화상 흉터. 목 뒤쪽에서 어깨 아래로 이어지는 희미한 선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 테이프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장주원 기자가 찾아왔어요. 팩트체크 전문 프리랜서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디렉터님, 99년 창고 화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시죠? 당신들이 가진 백업이 최후일 수 있습니다. 장주원 기자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불량 소화전 밸브 납품 의혹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시민대피를 유도한 불법 비상방송의 정체도 여전히 미스터리고요. 혹시 당시 방송국에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저는 서둘러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장주원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특히 그날 피해자 가족들은요.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소리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순간 가방 안 테이프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혼자 남은 대기실에서 저는 DAT 테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낡아서 모서리가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죠. 이 작은 테이프 안에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공권력이 닿지 않았던 구간에서 제가 했던 불법 비상 안내, 그리고 누군가가 외친 불량 밸브 관련 지시. 당시 저는 29살의 방송국 인턴이었어요.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몇몇 구간은 통신이 두절되어 공식 대피 안내가 전달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비상 주파수를 사용해서 아니에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무대에서 음향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신형 고급 모델이었어요. 후원사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했죠. 오도진 대표가 직접 선물한 거라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오도진. 그 이름을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져요.
1999년 당시 라디오 PD였던 그 사람. 지금은 메이저 종합미디어 대표가 되어서 이런 행사에 후원도 하고 있죠. 품위 있는 모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만 알고 있어요. 디렉터님 곧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려줬어요. 저는 테이프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오늘 하은이와 서진의 약혼 발표가 있을 거고 관객들은 축하해 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무대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어요. 단정한 소방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어찌나 듬직해 보이던지요.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본 눈빛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그 눈빛 자체가 낯익었어요. 안녕하세요, 디렉터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가방 안 테이프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길이 들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날의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공개 방송이 끝났어요. 다행히 별 탈 없이 하은이와 서진의 약혼 발표도 마쳤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소극장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어요. 후원사 관계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윤명호 회장이었어요. 서진의 아버지인 그는 중견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윤명호 회장이 제 이름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됐거든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가의 디렉터님이시군요. 윤명호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긴장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방송이었어요. 특히 오래된 기록들을 다루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록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윤명호 회장도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의 디렉터님, 오랜만이네요. 돌아보니 오도진 대표가 서 있었어요. 6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도진 대표님, 예술은 예술이죠. 우리 모두 많이 성장했고요. 오도진 대표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러면서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최신형 마이크예요. 앞으로 방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자를 받으며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우아한 압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기술도 발전했고 이제는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말이죠. 오도진 대표의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기술 발전으로 옛날 녹음도 더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감시받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죠. 리셉션이 한창일 때였어요. 로비 스피커에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진이 멈춰 섰어요. 스피커 근처에서 가만히 서서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왜 그래?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익숙해서요. 서진의 대답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만 나오고 있었는데 서진은 무슨 목소리를 들은 걸까요? 어떤 목소리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여자분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진이 듣고 있는 건 지금의 음악이 아니라 기억 속 잔향이었어요. 26년 전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잔향 말이죠. 리셉션 말미에 윤명호 회장이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디렉터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윤명호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999년 창고화재 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기억하긴 하지만 그때 서진이가 5살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 근처에 있었다가 대피했죠. 다행히 누군가가 라디오로 대피 안내를 해줬어서 살 수 있었어요. 윤명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를 서진이가 아직도 기억해요. 자기를 구해준 목소리라고 하면서요. 가끔 꿈에서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구한 아이. 정말 서진이가 그 아이였던 거예요. 혹시 그때 방송국에서 일하셨으니까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윤명호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당시 저는 인턴이라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이와 서진이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차 키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26년 전 일을 파헤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돌아보니 오도진 대표였어요. 리셉션 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었어요. 특히 당신 딸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하은이까지 위협하다니. 오늘 선물한 마이크 잘 사용하세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오도진 대표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방 안 테이프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선물 받은 마이크 상자를 뜯어봤어요. 정말 최신형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이 마이크로 정말 방송을 해도 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서진이가 그때 그 아이라면,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26년 동안 봉인해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과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죠.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서진이와 상의했는데 결혼 홍보 영상 대신 다른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다른 프로젝트? 전시예요. 제목은 기록 도시의 목소리. 서울에 숨겨진 기록들을 찾아서 전시하는 거예요. 하은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공공미술 큐레이터인 하은이다운 발상이었죠.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라디오 방송, 시민들의 증언, 공문서. 도시가 간직한 목소리들을 모으는 거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말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약혼식은 어떻게 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전시 오프닝을 약혼 기념으로 하려고요.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아이는 정말 기록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도 도와주시죠? 라디오 방송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가방에서 DAT 테이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런 자료 말이지? 하은이가 테이프를 들여다봤어요. 1999년. 이게 뭐예요? 그날 밤의 기록이야.
창고 화재가 있던 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은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26년 동안 봉인해둔 이유가 있어. 이걸 공개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욱 필요한 자료네요. 진실은 숨겨지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의 순수함이 때로는 무서웠어요. 진실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하은이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송국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DAT 플레이어를 준비했어요. 26년 만에 그 테이프를 재생해보는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들이 섞여 나왔죠. 그리고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여기는 E- 채널입니다. 창고 북쪽 구간 주민분들 즉시 대피하세요. 연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26년 전 29살이었던 제가 비상 주파수로 송출했던 목소리. 공권력이 닿지 않는 구간에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방송했던 그 목소리.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펌프 잡아 돌려. 밸브는 신경 쓰지 말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급한 목소리. 불량 밸브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테이프를 멈췄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 테이프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사람을 구한 목소리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목소리.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어요. 디렉터님 아직 계셨네요. 서진아? 어떻게? 하은이가 여기 계실 거라고 해서요. 차로 데려다 드리려고 왔어요. 서진이 태블릿 DAT 플레이어를 봤어요. 뭔가 듣고 계셨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진아, 앉아봐. 너한테 들려줄 게 있어. 서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테이프를 처음부터 다시 틀었어요. 여기는 E- 채널입니다. 창고 북쪽 구간 주민분들 즉시 대피하세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순간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몸이 굳어졌어요. 이 목소리 기억나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26년 전 5살이었을 때 엄마와 함께 그 근처에 있었는데 이 목소리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맞아. 그런데 이게 디렉터님 목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공권력이 닿지 않는 구간이 있었어. 통신이 두절되어서 공식 대피 안내가 전달되지 않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비상 주파수를 사용해서 불법 방송을 했어. 서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그날이었구나. 미안해, 서진아. 26년 동안 숨기고 있어서.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와 어머니는. 하지만 이 테이프에는 다른 것도 들어있어. 저는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남자 목소리 부분을 들려줬어요. 펌프 잡아 돌려. 밸브는 신경 쓰지 말고. 서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이 목소리는 뭐예요? 불량 밸브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짓이야. 이 때문에 소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서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소방관인 그에게는 이런 일이 특히 분노스러울 거예요. 누구예요? 이 목소리는? 그걸 밝혀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26년이 지났고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은이의 전시. 이걸 공개하는 거죠? 위험할 수 있어.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래도 해야죠.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26년 전 저를 구해주신 그 용기를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26년 동안 봉인해둔 진실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 말할 때라는 것을. 하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전시장 레이아웃을 구상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갤러리 한쪽 벽면에는 라디오 마이너스 화재 마이너스 도시 기록을 하나의 축으로 잡아 놓았어요. 엄마, 이 벽면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서울의 재난 기록을 시각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이 남긴 증언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요. 하은이가 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흥미로운 기획이네요. 돌아보니 서진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소방서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심각했어요. 서진아, 무슨 일 있어?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부에서 접촉이 있었어요. 익명으로요. 서진이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최근 불량 소화전 밸브 납품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대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건물에 납품된 밸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테이프 속 남자 목소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납품업체가 서진이 잠깐 망설였어요. 후원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어떤 후원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공공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곳들 중 하나래요. 하은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내부 고발팀에서 증거를 더 모으고 있대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저는 방송국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1999년 당시 자료들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휴지 조각을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급하게 적힌 메모였어요. OPD- 상황 통제 필수. 백업은 2채널만. 나머지는 편집 후 폐기. 손이 떨렸어요. 이 메모는 1999년 당시 작성된 거였어요. 그리고 OPD라는 건 오도진을 말하는 거였죠. 당시 그는 PD였으니까요. 이 메모는 화재 당일 오보 지시를 내렸던 상부가 오도진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리고 백업을 이 채널에만 남기라고 한 것도 그였죠. 다른 증거들은 모두 편집하거나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하은이가 전시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빨리 와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급하게 전시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은이가 벽면을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설치해뒀던 오디오 장비들이 전부 바뀌어 있어요. 더 좋은 걸로요. 정말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고 장비들로 설치해뒀는데 최신형 고급 장비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후원사에서 보내줬대요. 더 좋은 음질로 전시하라고요. 전시장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리셉션에서 오도진 대표가 준 마이크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서진이 도착했어요. 바뀐 장비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장비를 바꿔준다는 게. 서진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혹시 이 장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한테 맡겨서요.
좋은 생각이야. 그날 오후 서진이 소방서의 전자장비 전문가와 함께 왔어요. 장비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점검해 봤어요. 여기 좀 이상한 부품이 있네요. 전문가가 작은 칩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일반적인 오디오 장비에는 없는 부품이에요. 신호 송신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이 장비들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감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대화가 다 녹음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하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죠. 서진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도진 대표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들의 수법을 알았으니까요. 서진아, 내부 고발팀과 연락해봐.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네, 당장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DAT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남자 목소리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펌프 잡아 돌려. 밸브는 신경 쓰지 말고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 했어요. 26년 전 불량 밸브 납품을 지시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진이 함께하고 있고 하은이도 용기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부 고발팀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26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실의 불꽃으로 말이에요. 전시 오픈까지 3일 남았어요. 전시장에서 사전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죠.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미리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DAT 테이프의 일부를 음성 지문으로 추출해서 증거로 보존하는 거였어요.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음질을 개선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을 예정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26년 동안 준비한 일이야. 이제 해야 할 때가 왔어. 전시장 한쪽에서는 오디오 엔지니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DAT 플레이어와 최신 음향 분석 장비를 연결해서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중이었죠. 디렉터님, 음질이 생각보다 선명해요. 26년 전 녹음치고는 놀랍도록 깨끗하네요. 엔지니어가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어요. 특히 여성 음성 부분은 거의 완벽하고요. 남성 음성도 충분히 분석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전시장 문이 열리면서 오도진 대표가 들어왔어요.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죠. 뒤따라서 윤명호 회장도 함께 왔어요. 이런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도진 대표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경고가 숨어 있었어요. 오래된 녹음을 복원하는 일은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편집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집이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렇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테이프가 손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료로 전시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오도진 대표의 말은 명백한 압박이었어요. 그 테이프를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윤명호 회장도 입을 열었어요. 후원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전시의 이름을 올리기가 후원 철회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는 거였죠. 그때 서진이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서진아, 너도 이런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니? 윤명호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한 일이요? 26년 전 일을 파헤치는 것 말이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굳이 예시를 들춰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니?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날 그 목소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엔지니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좀 보세요. 모두가 엔지니어 쪽으로 모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음성 파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성 음성을 AI로 클린업해서 현재 음성 샘플과 비교해 봤는데요. 엔지니어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두 개의 파형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1999년 테이프의 여성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어제 녹음한 음성이었어요. 음성 지문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99.7% 매칭이에요. 전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정말 디렉터님이었군요. 우리를 구해주신 목소리가. 서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와 어머니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도진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우아한 가면을 쓸 수 없었나 봐요. 그 목소리는 불법 방송이었습니다. 무허가 주파수 사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구했잖아요. 하은이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윤명호 회장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목소리가 바로 제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디렉터님, 윤명호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을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인지. 회장님, 테이프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량 밸브 납품을 지시한 남성의 목소리요. 그 목소리 때문에 2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오도진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추측성 발언은 위험합니다. 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각오되어 있어요. 저도 일어섰어요. 26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시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예요. 후원이 철회되면 자비로라도 할 거고요. 오도진 대표와 윤명호 회장이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디렉터님, 저희가 함께 하겠어요. 그날의 용기를 이번에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가 해냅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26년 동안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장주원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디렉터님, 큰 발견이 있어요. DAT 테이프에서 두 번째 남성 목소리를 분리해냈거든요. 저는 급하게 기자와 만났어요. 그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어요. 최신 AI 기술로 음성을 분리했어요. 배경 소음과 겹쳐진 목소리들을 각각 추출해낸 거죠.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26년 전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펌프 잡아 돌려. 밸브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 해요. 장주원 기자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음성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봤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형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윤명호 회장의 음성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자가 잠시 멈췄어요. 윤명호 회장의 당시 동업자였던 김재혁이라는 사람의 음성과 유사성이 높아요. 김재혁? 네, 1999년 당시 윤 회장과 함께 물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2000년에 회사를 떠났죠. 장주원 기자가 자료를 더 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다시 나타났어요. 오도진 미디어 재단의 자문역으로 말이에요. 심장이 뛰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럼 윤명호 회장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협박이나 블랙리스트에 눌려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어요. 서진이었어요. 디렉터님, 아버지가 보자고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윤명호 회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디렉터님.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26년 전일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회장님, 그날 밤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당시 동업자였던 김재혁과 함께요. 윤명호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소화전 밸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김재혁이 그 사람이 공기를 조작해서 그대로 납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제 가족을 위협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26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두려웠어요. 김재혁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도진 대표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단 자문역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오도진의 뒤를 봐주는 역할이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오도진과 김재혁이 한 팀이었던 거예요. 26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회장님, 이제라도 증언해 주시겠어요? 윤명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를 구해준 분께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26명의 희생자들에게도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서진이 내부고발팀과 연결해줬어요. 소방서 내부의 젊은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팀이었어요. 디렉터님, 저희가 모은 자료와 회장님 증언을 합치면 충분해요. 팀 리더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김재혁이 관련된 불량 밸브 납품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오도진이 언론 통제를 담당했고요. 언론 통제요? 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도를 막거나 축소하는 역할이었어요. PD에서 미디어 대표로 성장한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어서죠. 장주원 기자도 합류했어요. 이제 우리는 삼각 공조가 가능해요. 기록과 현장, 그리고 방송이라는 세 축이 있으니까요. 삼각 공조요? 서진이 물었어요. 디렉터님은 26년 전 현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서진 씨는 현재 내부 고발팀과 연결되어 있고요. 저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제가 경고했어요. 오도진과 김재혁은 26년 동안 이 일을 숨겨왔어요. 마지막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장주원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이 전시 오프닝이에요. 그날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DAT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들었어요. 26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목소리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거예요. 제 목소리로 시작해서 김재혁의 목소리로 끝나는 그 테이프. 생명을 구한 목소리와 죽음을 부른 목소리가 함께 담긴 기록.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다면 길이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챕터 7 생방의 법정. 전시 오프닝 당일 저녁이었어요.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 관계자들, 지역 인사들, 그리고 1999년 화재 피해자 가족들까지. 하은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했나 봐요. 오늘 밤 특별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공개토론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주제는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를. 오도진 대표도 와 있었어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경계심이 가득했죠.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아마 김재혁일 거예요. 디렉터님, 서진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내부 고발팀이 대기하고 있어요. 장주원 기자님도 준비 완료하셨고요. 고마워, 서진아. 윤명호 회장도 와 있었어요. 부인인 임채린 약사와 함께였죠.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기도 했어요. 저녁 8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어요. 갤러리 한쪽에 설치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 오프닝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먼저 중요한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갤러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1999년 12월 18일 밤 창고화재 현장 근처에서 불법 방송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공권력이 닿지 않는 구간이 있었어요. 통신이 두절되어서 공식 대피 안내가 전달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비상 주파수를 사용해서 시민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오도진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무허가 주파수 사용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서진 씨입니다. 서진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26년 전 5살이었던 저를 구해준 그 목소리. 평생 고마워했던 그 목소리가 바로 디렉터님 목소리였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목소리만 녹음된 게 아닙니다. DAT 플레이어를 작동시켰어요. 김재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펌프 잡아 돌려. 밸브는 신경 쓰지 말고. 갤러리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침묵이었어요. 이 목소리는 불량 소화전 밸브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음성입니다. 이 때문에 소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2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장주원 기자가 일어났어요. 이 음성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기자가 프로젝터를 작동시켰어요. 화면에 음성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김재혁. 1999년 당시 윤명호 회장의 동업자였고 현재는 오도진 미디어 재단의 자문역입니다. 모든 시선이 김재혁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불량 밸브 납품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수많은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내부 고발팀이 수집한 증거들이었어요. 26년 동안 계속된 은폐와 조작, 그리고 언론 통제, 오도진 대표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그 순간이었어요. 갤러리의 오디오 엔지니어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엔지니어가 오도진 대표가 선물한 마이크를 분해한 모습을 화면에 띄웠어요. 이 마이크 안에 실시간 음성 변조 장치와 트래픽 수집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요. 갤러리가 술렁였어요. 이건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라 감시와 조작을 위한 도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도진 대표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협박과 사찰까지 동원해서 진실을 숨기려 했던 거군요. 장주원 기자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윤명호 회장이 일어났어요. 손에 든 마이크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저 윤명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6년 전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재혁의 협박에 두려워서. 제 가족이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서 침묵했어요. 갤러리가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 침묵으로 인해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윤명호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라도 증언하겠습니다. 김재혁이 불량 밸브 납품을 강행했고 오도진이 그것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재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부 고발팀 사람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오도진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26년간 쌓아온 권력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생방송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법정은 끝났어요. 진실의 법정 말이에요. 주파수만 맞추면 길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밤 우리는 진실의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법과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김재혁과 오도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오도진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고 김재혁은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혔어요. 저도 물론 불법 주파수 사용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행위였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죠. 오히려 방송국에서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디렉터님, 지역 라디오를 시민기록국으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국장이 제안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 말이에요. 더 이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26년 동안 봉인해둔 기록의 무게를 이해한 후에는 모든 기록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은이의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도시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 계속되었는데 연일 관람객들이 몰렸어요. 특히 1999년 사건 관련 구간에는 DAT 테이프의 일부가 전시되었어요. 물론 피해자 동의분만 익명으로 공개했죠. 엄마 정말 뿌듯해요. 하은이가 전시장에서 말했어요. 기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너도 잘했어, 하은아.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서진도 많이 바뀌었어요. 소방서에서는 그를 내부 개혁 TF팀장으로 임명했어요. 불량 장비 근절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업무였죠. 디렉터님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던 일을 찾았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26년 전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윤명호 회장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유가족 장학금을 신설했고 내부 제보자 보호기금도 출연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렉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26년 동안 침묵했던 것도 처음에 압박을 가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이해해요, 회장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임채린 약사도 함께 왔어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뻐요. 정말 그랬어요. 26년 전 제가 구한 아이가 이제는 제 사위가 되었고 그 가족들과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장주원 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창립했어요. 시민기록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작은 매체였지만 벌써 여러 건의 의미 있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디렉터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소극장에서 합창형 이벤트가 열렸어요. 라디오 관계자들, 소방서 직원들, 그리고 1999년 화재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무대에는 여러 개의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감시용이 아니라 진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마이크들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합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26년 전 어둠 속에서 들렸던 한 줄의 말을 함께 불러보겠어요. 관객석에서 서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은이도, 윤명호 회장과 임채린 약사도 함께 일어났어요. 장주원 기자와 내부 고발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제가 먼저 말했어요. 길은 들린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어요. 소극장 안이 울려 퍼졌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길은 들린다. 한 번 더 크게 외쳤어요. 이번에는 관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였어요. 합창이 끝난 후 서진이 무대 뒤로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날의 목소리, 이제는 가족으로 지키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6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마침내 나누어진 기분이었어요. 고마워, 서진아. 정말 고마워. 무대 위에서 바라본 객석은 아름다웠어요.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진실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6년 동안 봉인해둔 마이크가 마침내 해방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진실의 주파수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파수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니까요. 라디오는 혼자 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26년 만에 저는 진짜 라디오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길은 들려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제 마이크는 더 이상 봉인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열려 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저 정가혜가 찾은 마지막 방송의 의미였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26년간 짓눌러 왔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을 때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침묵과 은폐로 점철된 과거를 딛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해처럼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생명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윤명호 회장처럼 협박에 굴복해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도진처럼 권력과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공 가해처럼 결국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느냐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용서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진실이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26년 전 한순간의 용기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듯이 26년 후에 또 다른 용기가 묻혀있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해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사연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